저는 서울 고1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이연지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사이버 협동학습을 통한 과학적 사고력 신장입니다. 스마트 교실의 교육 환경은 종전에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가 있었던 협동학습에 그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줍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과학 실험학습에 보다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 과학과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협동학습의 사례를 실제 수업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구상하면서 가졌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종전의 협동학습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과 두 번째로 과학실험을 보다 역동적이고 흥미있게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종전의 협동학습은 많은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과제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역할 분담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가 존재했고 실제로 무임승차를 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협동학습을 하게 되면 그러한 점에서 보다 자유롭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협동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활용 가능한 협동학습 프로그램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많은 선생님들이 다뤘듯이 미투데이나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질문을 올리고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생각을 올리는 방식으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용화되어 있는 카페나 교육적인 목적의 클래스팅을 활용해서 웹 공간에 협동학습의 공간을 마련해 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 홈페이지의 경우 핸드폰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용화되어 있는 카페나 클래스팅은 웹을 통해서 핸드폰으로도 열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학급 단위의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다량의 정보를 인쇄할 필요 없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이 각각 자료방을 만들어서 이것을 개인별 포트폴리오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문서나 원노트 그리고 에버노트와 같은 공유 문서가 있는데요. 이들은 협력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특히 구글 문서 같은 경우는 한글 문서뿐만 아니라 워크시트나 그리고 그림 파일, 프레젠테이션의 공유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지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 접속해서 어디서든 협동 작업을 해서 공동의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 수업 사례로 살펴보기 전에 수업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체크해보면 먼저 QR코드를 만듭니다. 이 QR코드 안에는 교사의 목적에 따라서 학습 내용을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션을 제공한다던가 과학과의 경우에는 실험 방법 안내를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인쇄해서 해당되는 페이지에 붙여 놓으면 언제든 활용될 수 있습니다. QR코드에 인식되게 되면 이렇게 미션 용지가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실험 방법을 안내하는 거나 아니면 공유 문서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담아서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급 단위의 클라우드를 만드는데요. 이 클라우드 안에는 교사가 다량의 정보를 인쇄하지 않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기존의 인쇄물로 제공할 때보다 폭넓은 정보를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정보를 취사 선택하면 되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개인별 보고서방을 만들어서 이것을 계속 누적해 가면 학생들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별 보고서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학생들이 서로의 작업물을 올리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PC로 올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핸드폰 앱을 이용해서 올리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사는 실시간으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구글 공유 문서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구글 문서는 한 페이지에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협력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를 하는 방법은 이 위에 있는 공유를 누르면 이렇게 공유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를 선택하고 수정으로 누르면 공유 문서가 됩니다. 또한 이 구글 문서는 학급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실험 방법 안내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QR코드로 실험 방법 안내를 할 수 있지만 액정 화면이 작거나 아니면 실제로 링크가 오류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구글 문서의 이 링크 주소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보고서를 작성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구글 문서로 개인별 보고서를 만들면 교사가 언제 어디서든 결과물을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별 보고서를 만든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한 페이지에서 자신이 해당되는 구역에다가 결과물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문서는 이렇게 그림 문서도 공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림 문서로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실제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학급 단위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이렇게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어떤 학생이 설문에 참여했고 참여하지 않았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프레지는 마찬가지로 구글 문서와 마찬가지로 공동의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프레젠테이션에 보다 중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여기 에디트 투게더를 누르면 이렇게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이 주소를 통해서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조별 과제를 완성한다던가 또 한 가지는 교사가 사전에 프레지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나눠줄 경우 자신의 수준에 따라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학생들이 실제로 가장 센 전자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문제 학생들이 만든 프레지인데요. 각자의 집에서 정해진 시간에 접속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나눠준 건데요. 미리 문제를 이렇게 4개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조별 학습을 평가했습니다. 그럼 실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단어는 6학년 1학기 과학의 4단원 생태계와 환경의 먹이 피라미드를 쌓아보는 활동입니다. 먼저 동기 유발을 하는데요. 교사는 프레지를 활용해서 스토리텔링으로 동기를 유발합니다. 학생이 이렇게 섬에 갇혀 있고 섬에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야기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각자의 TPC에 이 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네, 버섯이라고 올리게 되는데요. 저가 있는 학교는 실제로 초기에 TPC,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연구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TPC를 활용한 골든벨이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바늘구멍 사진기로 보이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아이들이 각자 TPC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아이들의 화면이 교사의 화면에 보이게 되고 아니면 전면에 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답이 한눈에 보여서 어떤 친구가 답이고 어떤 친구가 답이 아닌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을 제시하는데요. 미션은 QR코드를 활용해서 제시했습니다. 학생들이 QR코드로 읽으면 이렇게 미션이 드러나게 되고요. 저가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학생들이 미션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각각 식물들을 놓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걸 나눈 다음 각각의 먹이 피라미드를 쌓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클라우드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사가 실시간으로 이 내용을 확인하고요. 아이패드의 유패드 기능을 활용해서 즉각적으로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아이들이 지렁이를 생산자라고 봤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지렁이가 맨 위에 올라가 있고 유기물을 생산자라고 놨고 이런 오류도 수정해 줄 수 있고 여러 조의 결과물을 비교하면서 거기서 교사가 필요한 그날 수업에서 배워야 될 점들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학교여서요.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 내용을 정리했고 그리고 심화 활동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먹이 피라미드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죠. 이거를 실제 유패드를 활용해서 실제 교실에 있는 한 학생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교실에 있는 콩나물을 찍어 올린 다음 이 아이가 콩나물을 먹을 때는 1차 소비자지만 삼계탕을 먹을 때는 2차 소비자고 그리고 작은 물고기를 먹는 넙치를 먹을 때는 3차 소비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프레지를 활용해서 평가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해당되는 단어는 아니고요. 제가 다른 차시에서 썼던 수업인데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띄워서 이 주소로 공유를 하게 되면 동시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제가 미리 내놓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조별학습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명이 지금 접속해 있어서 특히 협력적 글쓰기를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아이들한테 편집을 해야 하는 공간을 명확하게 지정해 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서 서로 편집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활동 후 수업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흥미도의 변화인데요. 이거는 설문조사로 아이들이 24명인데 24명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물론 내용에 따라서 설명식 수업도 충분히 재밌겠지만 아이들이 설명식 수업이라는 여감 자체가 갖는 반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설명식 수업보다는 실험 수업과 발표 수업 그리고 스마트 수업을 좋아하는데 특히 이 스마트 수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실험 수업과 발표 수업의 경우에는 그만큼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아이도 있었지만 스마트 수업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제 완수 정도인데요. 이건 보고서의 완성도를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3, 4월 달에 제가 스마트 교육을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을 단계에서는 낮은 완성도를 보였지만 마지막 8, 9월 달 정도에는 훨씬 더 보고서의 수준과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제가 구글 문서 등을 활용해서 조별 보고서를 작성하는 양이 많아져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의 활동성과 참여도의 변화인데요. 이거는 세세하게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 분단위로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처음 스마트 교육이 정착되기 이전인 3, 4월 달에 비해서 8, 9월 달에 교사의 발언이 훨씬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했던 실험 방법에 대한 안내나 실험 과정에 대한 설명을 QR코드라든지 구글 문서로 대신했기 때문 같고요. 그 위에 교사는 보다 더 조언이라든지 스캐폴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의 활동성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